네, 잘 보입니다. 네, 1분 남긴 했는데 그러면 뭐 시작하시면 될 것 할까요? 같아요.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대기 환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기 상자 모형의 이런 거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마치 그 국내에서 대기 상자 모형에 무슨 권위자쯤 되는 것으로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 상자 모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이제 2년밖에는 안 됐어요. 2년 동안 어떤 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대기 상자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하는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 한 4년 동안 같은 일을 좀 등치를 키워가지고 더 수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에어로솔 동력학 모델링을 전공했었고요. 그래서 에어로솔 동력학이 이 사용되는 온갖 형태의 모형들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 크게는 뭐 황사 모형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스케일로는 연소 모형, 그러니까 연소 플레임, 그러니까 연소 화염 속에서 우리가 숯 또는 뭐 블랙 카본이라고 부르는 검댕 에어로솔이 생성되는 그런 것까지 뭐 스케일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까지 에어로솔 동력학이 사용되는 모든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CMAC으로 대표되는 3차원 화학수송 모델링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기 화학이나 대기 다이나믹스 모델링 쪽을 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제가 모델러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많지 않은데 코딩을 하는 모델러다 보니까 상자 모형을 하나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개발에 좀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2년 전부터 상자 모형 하나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바로 그 지난 2년 동안 저희 그룹에서 했던 상자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해본 그런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자 모형이 뭔지, 그리고 상자 모형이 3차원 모형이나 다른 형태의 모형과는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이 모형을 활용한다면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겠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례는 뭐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상자 모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슬라이드 몇 장으로 소개하고요. 저희 그룹에서 해왔던 OK박스라는 이름을 가진 상자 모형을 개발한 과정, 어떤 컨셉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 상자 모형을 이용해서 실제로 모의를 수행했던, 주로 이제 민감도 분석이 주를 이루겠죠.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림으로써 상자 모형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저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에 이 상자 모형을 다른 방식으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잠깐 언급하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상자 모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모형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기 모형을 주로 이제 구분할 때는 그게 기상 모형이건 아니면 화학 수송 모형이건 간에 라그랑지안 모형과 오일러리안 모형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그랑지안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공기 덩어리가 이 3차원 공간 속에서 바람을 타고 움직일 때,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움직일 때 움직이는 공기 덩어리를 쫓아가면서 이 공기 덩어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이런 걸 라그랑지안 모형이라고 하고요. 반면 오일러리안 모형은 공기 덩어리가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공기 덩어리로
바람을 타고 온갖 물질들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확산을 통해서 서로 교환되기도 하고요. 배출돼서 오염물질이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을 오일러리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자 모형, 오늘 다룰 상자 모형이라고 할 때는 라그랑지안 관점에서의 상자 모형도 가능하고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의 상자 모형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자, 그러니까 well mixed된 하나의 상자로 가정할 수만 있으면 두 가지 접근법이 다 가능하죠. 두 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더 널리 사용되는 것은 오일러리안 모형입니다. 가장 간단한 오일러리안 모형이 그러니까 박스 모형일 수 있죠. 0차원이죠. 어느 쪽으로도 이게 격자가 여러 개가 있지 않으니까 단 하나의 격자로 이루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0차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연직 방향으로 대기의 상태나 성분이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싶다면은 연직 방향으로 격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모형이 1차원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도 바람이 흘러가는 쪽으로 격자를 여러 개를 두어서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까지 해석하고 싶다면 연직 방향과 바람이 흐르는 방향, 수평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을 모두 해석해야 되니까 2차원 모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3차원 모형으로 이렇게 모형 격자 구조를 짤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 모형의 대기질 모델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 중에 하나인 CMAC이라는 모형이 바로 이 3차원 화학수소 모형이 될 테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OK박스라는 모형은 이 0차원 오일러리안 모델 모형이 되겠습니다. 0차원 오일러리안 모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도식적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박스고요. 이 박스 안에서 공기가 균일하게 섞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well mixed를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 박스로 바람을 타고 어떤 성분들이 백그라운드로부터 유입되기도 하고요. 역시 바람을 타고 유출되기도 하겠죠. 확산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드라이 데포지션 혹은 웻 데포지션에 의해서 제거가 되기도 하고 이미션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박스의 구조는 수평이나 연직 방향으로 서로 잘 섞인다는 가정이 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그 최소한 그럴듯한 수준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이류에 의해서 너무 빨리빨리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교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충분히 크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되게 믹싱 하이트를 이제 박스의 높이로 되게 작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되게 이제 20-30km 정도, 그러니까 수십 킬로미터 정도를 수평 방향의 크기로 잡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호모지니티가 가정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류에 의해서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또 충분히 큰 그런 어떤 적정한 선으로 박스의 규모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이 박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매스 밸런스 식을 세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세워진 매스 밸런스 식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 어떤 특정 성분 I라는 성분의 농도를 CI라고 하면 그 농도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항부터 보면은 이류항이죠. 유속 U를 타고 바람 속도 U를 타고 들어왔을 때 이류항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델타 X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이 이류항의 영향이 너무 커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첫 번째 항, 가장 마지막에 소개드릴 이 항의 영향이 작아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델타 X가 충분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델타 X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한 타임 스텝 동안에 바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쿠런트 넘버라고 하는 무차원수에 또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임 스텝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계산 시간이 또 길어지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 X가 충분히 커야 됩니다. 이류항의 영향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미션이죠. 이미션의 영향이 들어가고, 이건 이제 침적이죠. 드라이 데포지션의 영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퓨전이나 웹 데포지션 이런 것들도 기회만 된다면 우리가 고려를 해서 추가를 해줄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항은 아니고요. 최소한 상자 모형에서는요. 상자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항은 이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박스 안에서, 상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에 관련한 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체상 케미스트리, 그리고 기체 입자 상변환, 이건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암모니아와 암모늄 사이에 벌어지는 연력학적인 평형 또는 파티셔닝,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서 끊임없이 산화되잖아요. 우리 대기가 산화 분위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산화되는데, 유기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산화되면 될수록 이 증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입자상으로 상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화되는 에이징 과정과 이 연력학적 상변환이 좀 중첩되어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됩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기체상과 입자상 사이에 이 매스 트랜스퍼를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입자상으로 변환된 다음에는 이제 에어로솔 케미스트리, 대표적으로 에어로솔 입자 표면에서 일어나는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에어로솔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뭐 뉴클리에이션, 컨덴세이션, 코아굴레이션 같은 그런 동력학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상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항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항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상자 모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항입니다. 그러니까 상자 모형을 돌릴 때는 이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의 영향이 너무 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항들보다는 이 항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모형이 돌아가야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도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항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3차원 모형을 쓰지 않고 상자 모형을 쓰는 어떤 메리트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수송 과정이 중요하다면 3차원 모형을 쓰는 게 맞죠. 박스 모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박스 모형, 상자 모형을 쓰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기 정체 시에, 그러니까 이류나 어떤 확산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운송되는 것보다는 멈춰 있는, 정체되어 있는 기단 안에서 어떤 케미스트리나 다이나믹스 때문에 오염물질 농도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모의하고자 우리가 상자 모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의 영향이 가장 주도적인 그런 상황에서만 박스 모형을 돌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형 이름이 이제 OK 박스라고 지었는데요. 이제 풀어서 쓰면 observation constraint, 그러니까 관측값을 constraint로 이용한 모형이라는 뜻이고요. 대기 이제 상자 모형이라는 뜻인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3차원, 그러니까 스크래치부터 만들지 않았고요. 3차원 모형인 CMAC의 가장 최신 버전을 0차원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상자 모형이 갖춰야 할 추가적인 요소들을 거기에 추가함으로써 만들었습니다. CMAC을 모태로 해서 만들었을 때는 CMAC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고요. 당연히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동안 잘 검증되어 온 기체상 화학 반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카본 본드 계열이라든지 사프라 계열의 기체상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상자 모형들이 대부분
기체상 반응에만 집중하느라고, 왜냐하면 상자 모형의 출발이 오존 케미스트리를 이해해 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었고, 그래서 활용되는 용도도 스모그 챔버 실험 데이터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어로솔,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도로는 잘 활용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상자 모형 중에 다수가 에어로솔 모형은, 그러니까 에어로솔 모듈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CMAC 같은 3차원 모형은 에어로솔 모형이 아주 잘 정립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장점이고요. 또 그 에어로솔 모듈 안에는 아이소로피아라고 부르는 상변환, 기체상, 입체상 파티셔닝을 다루는 이 서브 모듈까지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죠. 세컨더리 올게닉 에어로솔까지도 모의가 가능합니다. 투 프로덕트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추가적인 이점인데요. 3차원 모형으로부터 이것과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자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이 3차원 모형의 결과를, 만약 우리가 이 상자 모형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관측 데이터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상자 모형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마치 관측 데이터처럼 이것을 바로 상자 모형의 인풋으로 활용하기도 훨씬 편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CMAC 버전 5.2부터 생겨난 건데요.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기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기능을 개발해서 넣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관측 기반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CMAC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었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추가해 줘야 했던 기능인데요. 관측 기반이라는 거는 상자 모형의 프레임 안에서는 모의하기 힘든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페이트가 대표적인데요. 설페이트는 대기 중에서 아황산가스가 산화돼서 기체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은 사실은 구름 물리라든지 그 구름 속에서 만들어진다든지 웨탄 에어로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상자 모형은 예를 들면 높이가 이제 믹싱 하이트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구름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설페이트 이런 거는 거의 모의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설페이트를 상자 모형으로 모의한다는 건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챌린징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인 경우에는 그 대신 설페이트는 관측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측값을 그냥 넣어버립니다. 관측값을 넣어도 사실은 이게 모의하긴 하지만 타임 스텝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관측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모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페이트는 관측값이 계속 적용되면서 설페이트가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도 관측값에 기반해서 된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살려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상자모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들을 초기 조건이나 배경 농도로도 넣고 또 기상 관측값도 활용하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constraint 모의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성분은 관측값으로 그러니까 거의 고정시켜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모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때는 그 모형이 제대로 개발이 됐는지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늘 벤치마크 모형이 필요하죠. 저희가 사용한 벤치마크 모형은 앳캠2라고 하는 모형인데요. 사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모형들이 이제 에어로솔 모듈이 충분하지 않는 그런 모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비교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벤치마크 모형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개발하게 될 모형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하다 보니까 앳캠2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앳캠2의 가장 큰 강점이 기체상 케미스트리가 가장 가장 디테일한 그런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MCM이라고 부르는 모형인데요. 이게 뭐냐면 3차원 모형에서는 되게 계산 시간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 각각의 개별적인 물질들을 다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적해야 될 성분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럼핑 기법이라는 걸 사용해요. 가령 뭐 탄소 결합이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놓는다든지 아니면 화학적 특성, 그러니까 화학 반응하는 특성이 비슷한 놈들끼리 그룹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럼핑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다 추적하기 어렵고 또 그만큼 모형의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 MCM은 거의 대부분의 유기물질들까지도 성분 하나하나를 각각을 추적합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박스 모형 치고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가스 케미스트리만큼은 정말 정확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OK 박스의 가장 취약한 점을 좀 비교해가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엑캠2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OK 박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앱캠2와 가급적 함께 돌릴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무게박스의 모형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녹색 부분만 빼고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 부분으로 된 거는 CMake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CMake은 3차원이고 무게박스는 0차원이라는 격자 구조가 다르지 한 격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루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큰 쪽이 이제 아웃풋 타임 루프라고 스맥이 이제 되게 1시간에 한 번씩 내거든요. 물론 이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데 1시간에 한 번씩 아웃풋을 내는 타임 루프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메커니즘들이 돌아가요. 이거를 이제 아퍼레이터 스플리팅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미션과 드라이 데포지션에 의한 영향만 계산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어드벡션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로세스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산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되게 그런데 근데 이거를 1시간에 한 번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드벡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런트 넘버라는 것에 의해서 어드벡션에 의해서 이 바람을 타고 가는 게 이 타임 스텝 동안 격자 하나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도록 타임 스텝을 충분히 작게 유지해줘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이 충분히 너무 길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작은 프로세스 타임 루프를 돌립니다. 가령 어드벡션이 의미 있게 돌아가려면 타임 스텝이 10분 이하여야 돼. 그럼 10분으로 정했다 그러면 6번 돌아가야 한 번에 아웃풋 타임 루프가 돌아가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타임 루프가 두 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웃풋 타임 루프가 한 번 돌아가면 이제 아웃풋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웃풋 타임 루프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돌아간 다음에 이제 모의 기간이 다 끝나면 멈추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희는 요거를 하나를 더 넣습니다. 상자 모형에서 아주 중요한 constraint를 읽어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관측값이 있는 성분의 경우에는 이 농도를 지금 모형이 모의하고 있던 농도에 덮어 씌워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덮어 씌워도 1시간 동안은 이게 모의가 되면서 계속 농도가 변하긴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농도를 크게 변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거의 이 농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모의가 되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입력 자료가 3차원 모형과 박스 모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조금 다르죠. 이거를 이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배출량 자료는 3차원 모형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죠. 대개 이제 스모크라는 이름의 배출량 모형을 이용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캡스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화학 수송 모델의 입력 자료로 넣어줍니다. OK박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모크에서 만들어진 배출량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배출 모듈이 있으니까요. 또는 사용자가 원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배출량을 바로 입력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농도 관측 자료는 3차원 모형에서는 대개 자료 동화용으로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직접 모형을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OK박스에서는 물론 자료 동화로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자주 관측 자료 기반 모의,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상 조건은 3차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워프 같은 기상 모형의 결과를 MCB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3차원 모형용 인풋으로 만들어 주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OK박스에서도 같은 방식이 역시 가능하고요. 그런데 만약 관측 데이터가 있다면 관측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 자료로 만들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초기장 같은 경우에 스맥에서는 이제 초기장을 만드는 도구가 있습니다.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아이콘이 OK박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초기장으로 사용하고 싶은 관측값이 있다면 역시 그 관측값을 가지고 초기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모두 사용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거는 저는 모형에 대해서는 또는 모델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 기능이 OK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인터페이스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야 했었죠. 그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게 CMAC을 0차원으로 바꿔서 만든, 거기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기능만 추가해서 만든 상자 모형 자체고요. 이 상자 모형에 들어가는 입력 자료가 있고 이걸 가지고 상자 모형이 계산을 해서 출력하는 아웃풋이 있겠죠. 이 입력 자료와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 출력 자료가 모두 netCDF라는 특정한 형태, 특정한 포맷의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netCDF를 알아야 상자 모형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3차원 모형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모델러들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돌리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모델러들도 돌리겠지만 모델러가 아닌 연구자들도 사실은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모그 챔버 실험하시는 분들이 자기 실험 결과를 검증하거나 해석하는 용도로도 상자 모형을 직접 돌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구조만으로는 불충분하죠. 그래서 이런 입력 자료들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처리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했고요. 나오는 출력 이 결과를 netCDF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러라면 이거를 그래프로 표출해서 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유저들은 텍스트 파일로 딱 받아가지고 엑셀로 읽어드려서 그래프 그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텍스트 파일로 변환해주는 그런 또 후처리 인터페이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처리, 그 다음에 상자 모형 자체, 그리고 후처리를 그냥 버튼 한 번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게 이걸 다 묶어 놓은 이제 한 방에 할 수 있는 스크립트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할 일은 이 스크립트 속 매뉴얼을 보면서 이 스크립트에서 이제 모델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델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돌릴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사용자가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매뉴얼에 적혀 있으니까 매뉴얼 보면서 이 스크립트들은 다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고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스크립트를 수행을 하면 모델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 모형 OK박스에서 이제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 어널리시스예요. 이게 3차원 모형에서도 이게 유용한 기능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상자 모형에서 유용하고요. 이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자 모델링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도대체 어떤 물질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뭐에 의해서 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IRR과 IPR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운데 글자만 다르죠. 리액션이냐, 프로세스냐. IPR부터 보면 프로세스라는 게 이런 거예요. Vertical diffusion,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Horizontal advection, gas chemistry, emission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가령 암모늄이 디퓨전에 의해서 유입된 양은 얼마고, 어드벡션에 의해서 유입된 양은 얼마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라진 양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타임 루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암모늄이 어떤 프로세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는지를 추적하는 게 IPR이에요. IRR은 이 여러 프로세스 중에 이 가스 케미스트리 하나에서만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만을 추적해요. 예를 들어서 질산을 보면, 기체상 질산을 보면 얘가 요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요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요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화학 반응입니다.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개 이제 오존 화학을 추적할 때 이 기능은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 기능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CMake 당시부터 이런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하나하나의 프로세스, 가령 어드벡션을 예로 들면 어드벡션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전에 농도를 체크해 놓고요. 어드벡션이 끝난 다음에 농도 변화가 있겠죠. 그 농도 변화를 계속 기록을 해요. 그거를 한 아웃풋 타임 스텝 동안 여러 번 이게 돌아가잖아요. 프로세스 타임 루프가 여러 번 돌아가는데 매번 그걸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아웃풋 타임 루프가 한 번 다 돌면 그거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각각의 프로세스의 기여가 다 더해지겠죠. 그거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체상 케미스트리 요 모듈 안에서는 반응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그걸 추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나는 반응 전체에 대해서 다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관심 있는 몇 개 반응만 하죠. 그리고 관심 있는 몇 개 스피시스들에 대해서만 그거를 스크립트에서 지정을 해주면 이제 그 반응과 그 스피시스들에 대해서 이제 IRR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그거를 적산해서 이제 출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결과를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가 2개 있죠, 위아래. 아래쪽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원점이니까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되고요. 농도입니다. 이제 관측 농도, 그 다음에 베이스런의 농도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감도 분석 그런 초록색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 그래프는 여기가 원점이니까 왼쪽 세로축을 보셔야 돼요. 이게 프로세스 레이트, IPR 결과를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케미스트리의 영향, 이제 이 수평 이류의 영향, 연직 디퓨전의 영향, 이미션의 영향, 드라이 데포지션, 에어로솔 프로세스까지 6개의 영향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어요. 보시면 이제 지금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설명하는 거니까 이것만 볼게요. 암모니아예요, 지금. 암모니아가 보니까 이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이 IPR 결과에서 위쪽은 플러스니까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프로세스들입니다. 아래쪽은 암모니아를 상자에서 제거하는 프로세스들이에요. 위쪽은 초록색이 제일 많죠. 그리고 파란색도 하늘색도 꽤 있네요. 그 이야기는 초록색, 그러니까 이미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암모니아가 1차 오염물질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하늘색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꽤 많죠. 하늘색은 뭔지 봤더니 에어로솔 프로세스예요. 아니 얘는 기체인데 왜 에어로솔 프로세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 그것도 에어로솔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겨났네? 이거는 암모늄이 휘발한 거죠. 암모늄이 휘발해서 암모니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이례적인 건데 이건 이 민감도 분석 결과를 지금 플랫한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일이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사라졌는지를 봤더니 수평 이류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수평 이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양이 사라지고 있죠. 거의 이미션에 의해서 생겨나면 그게 대부분 수평 이류로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수평 이류의 영향이 강했다는 얘기고 이래서는 이건 정상적인 상자 모델링이라고 볼 수 없죠.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바람 속도가 너무 셌을 수도 있지만 되게 상자 모형을 돌릴 때는 되게 정체시에 돌리기 때문에 이때도 바람 속도가 뭐 2m/s 정도였어요. 격자는 30km로 충분히 컸고요. 그런데도 이류의 영향이 이렇게 컸다? 이거는 백그라운드 농도가 너무 낮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모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모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시그널을 주는 용도로 이 프로세스 어널리시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IRR 결과예요. 이번에는 이제 질산을 살펴봤어요. 기체산 질산인데 기체산 질산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모의한 거를 보면은 OH 라디칼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N2O5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딱 두 가지 뿐이라는 걸 확인했고 OH 라디칼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요 까만색이니까 낮에만 중요합니다. 반면 N2O5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는 밤에만 가능하고요. 낮과 밤이 확연하게 갈리는 거 확인했고 밤에 N2O5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양이 저희가 수행했던 그 런에서는 굉장히 작았어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거 오타입니다. IRR이죠. IRR을 활용할 수 있죠.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모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모의했던 사례는 코러스 AQ 캠페인 기간이었어요. 관측 자료는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관측했던 자료를 썼고요. 입력 자료로 이제 기상 자료, 역시 관측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컨스트레인으로 활용한 자료들은 이런 자료들이었어요. 상자 모형을 할 때 컨스트레인으로 사용하는 자료들은 대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성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냥 관측값을 그냥 사용하겠다. 우리가 그럼 관심의 대상이 됐던 성분은 뭐였느냐? 이 기간 동안에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였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간 동안 무기 2차 성분들이 PM2.5 농도를 지배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었고 특히 이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영향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암모늄은 암모니아에서 출발하겠죠. 나이트레이트는 NONO2, 낙스에서 출발해서 질산을 거쳐서 나이트레이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NONO2, 암모니아, 암모늄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컨스트레인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민감도 분석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했어요. 민감도를 보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농도도 필요하죠. 이류의 영향을 보려면 배경 농도는 백령도 국가 배경 농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다가 민감도 분석할 때는 이런 것들도 배경 농도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모의 방법은 기본적으로는요. 워프 같은 기상 모델이나 CMAC 같은 3차원 모형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로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워프를 돌려서 기본 기상장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관측 자료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류가 중요하니까 풍속은 관측을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풍속,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은 이제 관측값을 덮어 씌우는 방식을 사용했죠. CMAC은 민감도 분석을 할 때 관측값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CMAC을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모형은 배출량 모형을 빼놓고는 기상 모델, 3차원 모델, 박스 모형 모두 스핀업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모형이 좀 달궈질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처음 이니셜 값이 너무 이제 형편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그럴듯한 값으로 제 궤도에 오르는 데 필요한 스핀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프 스핀업을 두고 이제 여기서부터 유효한 워프라고 하면 스모크도 거기서부터 돌리고 CMAC도 거기서부터 돌리는데 CMAC도 이제 스핀업이 필요하니까 CMAC 유효한 자료는 여기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OK박스는 여기서부터 돌릴 수 있는 건데 또 OK박스도 스핀업이 또 필요하니까 실제로 OK박스의 어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워프를 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거의 뭐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코러스 AQ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기상장이나 PM2.5 주요한 무기 이온 성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눈여겨 보실 것은
여기 이 기간이 비교적 고농도 사례였고 코러스 AQ 그동안의 코러스 AQ 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로 좀 잘 알려져 있어. 이때 이제 중국 영향이 좀 심했던 기간이고 무기 이온들의 영향이 심했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고농도 기간 요때가 이제 트랜스포트가 좀 강하게 작용했던 기간이고 그 밖에 이제 고농도 사례가 보였던 좀 간헐적인 요 기간들은 대개는 이제 대기 정체 때문에 생겨났던 기간들이에요. 그래서 한 기간 안에 이제 트랜스포트가 강했던 기간과 정체의 영향이 강했던 기간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이 트랜스포트의 영향이 강했던 기간에는 PM2.5 농도와 암모늄 농도가 스케일은 다릅니다만은 모양이 거의 따라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암모늄의 영향이 높았다는 거고요. 여기에 나이트레이트와 설페이트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암모늄 설페이트와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의 양을 합해보면 이 PM2.5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세 가지 성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면은요. 처음에 베이스 결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컨스트레인트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백령도 관측 결과로 이제 백그라운드 농도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아주 안 좋았어요. NO, NO2 심각하게 과소 모의했고요. 1차 오염 물질 과소 모의했고요. 질산은 2차 오염 물질이죠. 요거는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밤에 심하게 과소했어요. 그리고 질산의 과소 모의 경향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입자상 나이트레이트는 훨씬 더 심하게 과소 모의를 했어요. 암모니아는 역시 1차죠. 1차 오염물질 또 심하게 과소 모의됐고 암모늄은 그보다 더 심하게 과소 모의됐고요. 그래서 기체상도 과소 모의되긴 했지만 그 경향보다는 입자상이 과소 모의되는 경향이 훨씬 심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암모니아는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 과소 모의됐고요. 질산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과소 모의가 됐어요. 근데 얘네 둘이 만나야 짝꿍이 돼야 질산 아모늄을 만들 텐데 이 밤낮이 서로 바뀐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상 과소 모의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입자상이 과소 모의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스나 암모니아는 1차 오염 물질인데 과소 모의되고 있다? 그럼 배출이 좀 너무 약한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2차 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밤에 과소 모의되고 있다. 그러면 밤에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하게 되죠. 먼저 질산을 먼저 보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었죠. 낮에는 OH 반응에 의해서 밤에는 N2O5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아까도 봤지만 밤에 지금 이 반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밤에 주로 이제 과소 모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반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응을 보면은 N2O5가 반응해야 되는데 N2O5는 NO2에다가 나이트레이트 라디칼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나이트레이트 라디칼은 오존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이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 대도시에서는 밤에 오존 농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낙스 타이트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NO 배출이 많기 때문에 NO가 오존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는 야간에 오존 농도가 높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수도권에서 아까 나이트레이트 농도가 여기서 이렇게 밤에도 높은 관측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유입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게 특히 트랜스포트가 강했던 그 기간에 특히 이런 현상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풍이 강하게 불 때, 서풍의 영향이 좀 줄기차게 일어날 때 그런 현상이 강했다는 얘기는 혹시 바다에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다는 낙스 배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야간에도 오존 농도가 비교적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혹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요놈이 유입된 거 아닐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배경 농도로 백령도 농도를 쓰고 있는데, 배경 농도로, 거기까지는 제가 넘어갔네요. 배경 농도로 쓰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NO3는 배경 농도를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배경 농도를 따로 넣어주지 않으면 CMAC에서 사용하는 소위 프로파일 값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낮은 값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배경 농도가 너무 낮아서 이 영향이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민감도 분석을 좀 했어요. 첫 번째 민감도 분석은 1차 오염물질, 그러니까 낙수와 암모니아에 대해서 배출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던 건 아닌가 해서 2배까지 올려봤습니다. 실제로 낙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40% 과소모의 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요. 암모니아도 대도시에서 가령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 암모니아 배출이 과소모의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배출을 확 늘려봤어요. 2배까지 인위적으로. 그랬는데도 여전히 과소모의 현상이 약간 나아지긴 하지만 관측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택도 없는 수준이에요. 이건 뒤에 보여드릴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확연히 올라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낙스가 됐건 암모니아가 됐건 배출이 2배 정도까지 사실은 과소모의됐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건 배출 과소모의에 의한 영향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프리암모니아 레이셔라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이건 뭐냐면 토탈 암모니아, 그러니까 암모니아와 암모늄을 몰 농도를 합한 겁니다. 2개는 늘 기체와 입자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암모니아, 암모늄을 합한 거에서 설페이트 2배를 뺐어요. 그러니까 설페이트를 중화시키기 위해 고정돼 버린, 활용돼 버린 암모늄의 양을 뺀 거죠. 그리고 남은 암모니아를 프리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그게 토탈 나이트릭 애시드, 그러니까 나이트릭 애시드와 입자상 나이트레이트를 합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보다 암모니아가 크냐 작냐. 이게 값이 1보다 크면 암모니아 과잉인 거고 1보다 작으면 암모니아 부족인 거죠. 보통 우리 수도권은 암모니아 과잉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대부분 암모니아 과잉이죠. 이게 서구랑 대표적으로 다른 건데 이제 아마 농법의 차이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관측값도 늘 1보다 큽니다. 크게는 뭐 1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늘 암모니아 과잉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박스 모형이 모이한 베이스나 이 민감도 분석 첫 번째 결과나 이 레이셔가 1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충분한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암모니아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 배출량을 2배를 해도 암모니아가 부족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이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의심이 들죠. 2번째 민감도 분석 결과는 그래서 낙스, 암모니아, 암모늄, 그러니까 거의 1차 오염물질의 특성을 가진 것들이죠. 이거를 관측 농도를 그냥 사용을 해봤어요. 모의가 잘 안 되니 배출로는 모의가 잘 안 되니 관측 농도를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당연히 관측 농도를 따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따라가지 않죠. 가령 암모늄 같은 경우는 관측 농도를 컨스트레인으로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의돼서 출력된 값은 관측 농도보다 확연하게 작죠. 그 얘기는 1시간 동안 이렇게 확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1시간 아웃풋 타임 루프 때 초기에 관측 농도에 딱 맞춰줬는데도 1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쭉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어디로 갔겠어요? 암모니아로 갔겠죠. 암모니아가 그만큼 늘어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물론 암모니아라고 가가지고 기체상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제거되는 측면도 있겠죠. 또는 이류에 의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암모니아, 암모늄 총량, 그러니까 토탈 암모니아는 늘 관측된 값보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관측값을 넣어줘도 뭔가 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레이트를 봤더니 어디로 새고 있냐면 대부분이
요거 수평 이류에 의해서 세고 있어요. 이류의 영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백그라운드 농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암모니아 백그라운드 농도가. 요거는 나중에 네 번째 민감도 분석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보이고요. 이 질산염도 뚜렷하게 늘어나긴 했어요. 관측값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 고농도 기간, 그러니까 요 기간이죠, 바로. 요 기간에는 여전히 야간 생성이 과소모의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야간에 뚝뚝 떨어지는 거죠. 관측값에 맞춰 놓더라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서해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배경 농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민감도 분석에서는 백령도 집중 관측 농도에 원래 사용했던 요것들에다가 암모니아하고 질산을 추가해 줬어요. 암모늄과 질산염의 기체상 경구체인 요것들을 추가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백령도 집중 관측 자료에 이 암모늄이랑 질산염은 있는데 암모니아하고 질산은 없어요. 기체상은 측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C맥을 돌려서 C맥에서 암모니아 암모늄의 비와 나이트릭 애시드 나이트레이트의 비를 구하고 같은 백령도에서 구한 다음에 백령도에서 측정한 입자상 암모늄과 나이트레이트의 그 비를 곱했어요. 그래서 기체상 암모니아와 질산 농도를 역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경 농도로 넣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역산할 때는 늘 어떤 문제가 있냐면 C맥이 예측한 이 B가 작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오차가 작용하긴 하지만 모형을 망가뜨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모형에서 얼토당토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증은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암모니아를 봤더니 이렇게 역산으로 구한 암모니아 농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바다 위에서는 암모니아 농도가 높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낮게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용을 했고요. 질산은 꽤 높게 나왔어요. 수도권,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서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나올 그런 식의 상당히 있을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좀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행히 그때 같은 기간 동안에 다른 연구자가 올림픽공원하고 이 백령도에서 나이트릭 애시드를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걸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스케일이 다른 거에 유의해서 보시면 이 백령도에서 관측 결과가 올림픽공원에서 관측 결과보다 거의 늘 높았어요. 바다 위에서 나이트릭 애시드가 농도가 높았던 거죠.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영향이 실제로 꽤 있었던 게 관측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은 것은 절대로 과하게 높은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민감도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나이트릭 애시드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특히 이제 이 고농도 사례 때는 낮에도 과소모의됐던 게 낮에도 관측 농도를 제법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보고 요거는 서해상에서 들어오는 유입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NO, NO2 같은 낙스 농도가 여전히 과소모의하고 있음에도 나이트릭 애시드 농도는 더 잘 따라가게 된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선 효과는 이 트랜스포트가 중요했던 그 고농도 사례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요런 때, 그러니까 정체 시기에는 거의 모형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요때 그 개선된 효과가 서해상에서 들어온 효과였음을 또 말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암모니아와 암모늄을 보면 자, 이번에는 나이트릭 애시드와 나이트레이트가 개선이 되니까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암모늄도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암모늄은 짝꿍이 있어야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암모늄도 확연하게 개선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역시 정체 기간 동안에는 개선되는 정도가 좀 약하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정체 기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설정한 이 상자가 그 올림픽 공원에 위치하잖아요. 30km 크기로. 그러면 이거는 30km보다 훨씬 큰 어떤 수도권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상자죠. 그런데 암모니아나 낙스 같은 경우는 상자보다 훨씬 큰 수도권 내부에서 농도 편차가 아주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입되는 낙스나 암모니아 농도는 사실은 수도권 농도예요. 근데 우리가 배경 농도로 백령도 농도를 지금 넣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낙스나 암모니아는 백령도의 농도는 아주 낮죠. 그러니까 엉터리 백그라운드 농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류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환기시켜 버리는 거죠. 백령도 공기가 박스 안으로 직접 들어온 그러니까 이류의 효과가 너무나 크게 비현실적으로 커버리는 그런 결과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농도로 백령도를 넣어주는데 대신 여기 보라색으로 칠한 것 1차 오염물질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배출량이 제법 커서 박스 바로 바깥쪽도 농도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 1차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백령도 농도를 넣어주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서 측정한 농도를 넣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농도를 박스 안에서 컨스트레인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배경 농도로 넣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NONO2 암모니아 농도가 관측값을 거의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는 컨스트레인트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농도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높은 농도로 맞춰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효과는 고농도 사례뿐만 아니라 여기 정체가 강했던 시기에까지도 이게 맞춰져요. 그러면서 그걸 넣어주지 않은 질산이나 질산염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질산이나 질산염은 이거는 백령도 농도가 들어가 있어요. 질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놈들까지도 정체 시에도 이게 맞춰져. 왜냐하면 짝꿍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래서 서해상에서 나이트릭 애시드의 효과를 우리가 맞춰주면 트랜스포트가 중요했던 시기에 농도가 개선이 되고요. 이런 1차 오염물질 농도를 수도권에서의 농도를 백그라운드로 넣어줬더니 정체 시기의 농도까지도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 상자 모형을 돌릴 때는 이 배경 농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를 설정해 줘야 되고요. 수도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1차 오염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를 백그라운드로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듯이 상자 모형의 활용은 3차원 모형의 활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3차원 모형의 활용은 뭔가를 예측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상자 모형은 진단용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을 운영하는 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줘야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봄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맞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올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설정을 바꿔야 하는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상자 모형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3차원 모형하고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이제 마치자면요. 다른 점은 3차원 모형에 비해서 이제 특정 지역에 특화된 배출량이나 측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기 오염 에피소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에피소드를 해석하고 또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기여도를 산정한 그런 용도,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예를 들어서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이나 2차 PM을 저감하려면 특정 지역에서, 가령 수도권에서 또는 울산 산업단지 부근에서 2차 PM을 저감하려면 뭘 줄여야겠는지. 낙스를 줄이면 될까? 또는 VOC를 줄여야 될까? 이런 연구를 하는 때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상자 모형은 그 모든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이 금방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루 돌리는데 몇 초면 되고요. 뭐 한 달, 두 달 돌려도 몇 분이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바꿔가면서 민감도 분석을 얼마든지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설정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엄청나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낙스 배출량 반으로 줄여봐.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죠. 모델 돌아가는 시간 자체보다는 이 스크립트 고치고 있는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들 정도로 금방금방 돌아간다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아직 개발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모형이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뭐 초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황산염 생성 메커니즘이 아직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완하고 호모지니어스 뉴클레이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광학적 특성이 혹시 필요한 경우라면 이런 거, 그다음에 2차 유기에어로솔 생성 메커니즘 요거 이제 투 프로덕트 모델이라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그것보다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을 테고요. 다일루션 효과, 그러니까 낮에 혼합도가 쭉 높아지면 이제 희석이 되겠죠. 그런 효과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테고, 입력 자료 시간 간격하고 지금 아웃풋 타임 루프 시간 간격이 지금 똑같이 설정되어 있는데 좀 분리해서 돌려보고 싶은 사용자라면 이원화해 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쭉 앞으로 한 4년 동안 한 과제를 통해서 좀 보완하고 고도화해 나가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